2010년 늦가을의 쌀쌀한 어느 날 밤, 화려한 수도 서울이 점차 잠에 빠져들 무렵, 지하철 1호선의 마지막 열차들은 하루의 마지막 승객들을 태운 채 조용히 선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지친 직장인들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어딘가에는 즐거운 모임을 막 마친 젊은 대학생들이었다. 마지막 지하철은 너무나도 익숙한 배경이며 도시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일부였다. 하지만 바로 그 운명의 밤, 그 열차 안에서 2명의 대학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도시 한복판에서 어둠에 삼켜진 것처럼 그들의 실종은 5년 동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답 없는 질문으로 남았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진실은 영원히 묻히지 않았다. 5년 후 우연히 발견된 낡은 일기장 속 광기에 물든 휘갈겨 쓴 글씨들을 통해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 일기장은 두 젊은이의 비극적인 운명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탈을 쓴 악마집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를 지옥으로 가는 편도 여행으로 만들어버린 포식자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 이 사건의 두 희생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이지훈과 김민준으로 당시 서울의 한 명문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21세 이지훈은 차분하고 온순한 청년이었으며 온 가족의 자랑이었다. 그는 사회에 정의를 가져다주는 검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법학을 전공했다. 지훈은 평범한 공무원 집안의 장남이었고 그의 부모님은 힘들게 일하며 모든 것을 아껴 그를 뒷바라지했다. 그들에게 지훈은 착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가문의 미래이자 희망이었다. 그는 계획적인 삶을 살았고 항상 학업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으며 늦게까지 밖에서 노는 일이 거의 없었다. 친구들은 지훈을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이자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지훈과는 반대로 역시 21세였던 김민준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예술가이자 다소 반항적인 면이 있었다. 그는 사진을 전공하며 낡은 카메라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서울의 일상적인 순간들을 담는 데 열중했다. 민준은 삶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안정적인 직업에는 관심 없이 오직 자신의 열정을 따라 살고 싶어 했다. 민준의 집안은 조금 더 유복했지만 성공한 사업가인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예술가적 길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부자관계는 다소 서먹했다. 민준은 종종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이해를 느낄 수 있는 지훈의 집을 안식처처럼 찾곤 했다. 두 사람 두 개의 상반된 성격이었지만 서로를 보완하며 끈끈한 우정을 쌓아갔다. 그들은 함께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시절을 보내며 미래에 대한 꿈과 포부를 나누었다. 2010년 10월 15일 밤지훈과 민준은 친구들과 함께 힘든 중간고사를 마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다. 그날 저녁은 웃음소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즐거운 시간이었다. 파티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집으로 가는 1호선 마지막 열차를 타기 위해 함께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여기에 CCTV에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다. 두 젊은이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으며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엄히 다가오고 있다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드문드문 남은 사람들 속으로 섞여 열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그들은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지훈의 가족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들은 민준의 가족에게도 전화를 걸었고 같은 대답을 들었다. 끔찍한 불안감이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음에는 젊은이들이 하룻밤 외박하는 단순한 경우로 여겨졌다. 24시간, 그리고 48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비로소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경찰은 마지막 열차의 전체 경로를 다시 훑고 기관사와 얼마 남지 않은 승객들을 신문했지만 아무도 이상한 점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두 대학생은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 같았다. 납치의 흔적도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도구 어떤 단서도 없었다. 사건은 거의 즉시 미궁에 빠졌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혼란만을 남겼다. 그 후 5년 동안 지훈과 민준의 사진은 공공 게시판과 그들의 부모가 밤낮으로 서울 곳곳에 뿌린 전단지에 가득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일기장 한 권이 발견되었고 가장 끔찍했던 미스터리는 마침내 해답을 찾았다. 2010년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 발전의 시기였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 압력과 사회심리적 문제의 증가가 동반되었다. 인터넷 익명성은 왜곡된 사상이 통제 없이 자라날 수 있는 어두운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공공 CCTV 시스템은 널리 설치되었지만
특히 원호선과 같이 오래된 지하철 노선을 따라 있는 낡고 인적이 드문 지역에는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했다. 운명의 그날 이전희 지훈과 김민준의 삶은 젊음의 밝은 그림이었다. 빽빽한 학업 일정 속에서 지훈은 대부분의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냈다. 그는 항상 높은 점수를 받고 교수들에게 사랑받는 우수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무미건조한 책벌레가 아니었다.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항상 가족을 챙겼다. 그날 밤 그가 마지막으로 한 통화는 어머니에게 조금 늦게 귀가할 것이니 문을 기다리지 말라고 전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의 책임감과 사랑을 보여주었다. 최근 며칠간 지훈은 평소보다 더 즐거워 보였다. 그는 막 시험을 훌륭하게 마쳤고 다가오는 겨울방학에 민준과 함께 먼 곳으로 여행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민준은 달랐다. 그의 삶은 영감을 찾아 서울 곳곳을 헤매는 여정이었다. 그는 마학교에서 첫 소규모 사진 전시회를 열었고 이는 그에게 많은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했다. 아버지와의 갈등은 여전했지만 최근 아들의 전시회에 아버지가 다녀간 후 그들의 관계는 개선될 조짐을 보였다. 민준은 매우 기뻐하며 지훈에게 아버지가 마침내 자신의 열정을 이해해준 것 같다고 자랑했다. 민준의 마지막 행동으로 친구들에게 기억된 것은 그가 파티에서 모두를 위해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어 올리며 사진을 인화해서 모두에게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던 순간이었다. 두 청년 한 명은 정해진 길을 굳건히 걷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열정의 날개로 막 비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눈앞의 희망찬 미래를 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문턱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평범하고 행복한 모습 뒤에서 한 그림자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빛을 보고 그것을 영원히 꺼버리기로 결심한 자였다. 친구들의 증언과 단편적인 CCTV 영상들을 짜맞춰 재구성한 그 끔찍한 밤의 시간대는 소름 끼칠 정도로 상세한 그림을 그려냈다. 밤 10:30 분경지훈과 민준은 파티가 열렸던 홍대 지역의 술집을 나섰다. 그들은 합정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근처 편의점 CCTV에는 그들이 물 2병을 사는 모습이 담겼는데 완전히 정신이 맑고 즐거워 보였다. 11시 15분 그들은 원호선 마지막 열차를 기다리며 승강장에 있었다. 이 노선은 오래되고 복잡하며 번화한 도심부터 낡고 한적한 주거지역까지 서울의 다양한 지역을 관통했다. 11시 40 분경 마지막 열차가 역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꽤 한산한 객차에 올라탔고 안에는 10여 명의 다른 승객들만 있었다. 한 목격자인 중년 여성은 나중에 경찰에게 두 젊은이가 매우 밝아 보이고 활기차게 대화하고 있어서 눈여겨봤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또한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얼굴 대부분을 가린 야구 모자를 쓴 한 남자가 근처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지만 자세히 보지는 않았다고 했다. 열차는 계속해서 달렸다. 경로에 따르면 지훈과 민준은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신도림역에서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다. 신도림역 전의 작은 역인 대방역의 CCTV가 밤 12시 5 분경 희미한 이미지를 포착했다. 영상에는 지훈과 민준과 비슷한 체격의 두 청년이 그들보다 키가 큰 한 남자와 함께 역을 나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상한 점은 대방역이 그들의 집으로 가는 경로에 있지 않았고 밤에 역 주변 지역은 주로 문을 닫은 사무실 건물과 낡은 아파트 단지 몇 곳뿐이라 매우 한적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조각이자 가장 큰 미스터리였다. 왜 그들은 낯선 역에서 내렸을까? 그들과 함께 있던 남자는 누구였을까?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이상해지고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다음 날 아침 빗발치는 부재중 전화에 응답이 없자 지훈의 부모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즉시 민준의 가족과 경찰에 연락했다. 영등포 경찰서에 첫 신고 전화가 접수된 것은 오전 9시였다. 처음 경찰은 단순한 가출 사건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도 가족의 간절함과 걱정에 못 이겨 수사팀이 확인에 나섰다. 수사팀장으로는 경험이 풍부한 중년의 박진영 형사가 배정되었다. 그는 지역 내 병원과 유치장을 먼저 수색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 다음 수사 단계는 두 청년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거래는 홍대의 술집에서 기록되었다. 마지막 통화는 지훈이 어머니에게 한 것이었다.
그 후 두 사람의 휴대전화는 모두 전원이 꺼졌다. 수사팀이 CCTV 영상을 다시 검토했을 때 그들은 두 청년의 흔적을 대방역까지 추적할 수 있었다. 이 발견은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다. 가족들은 그들이 그곳에 내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대방역 주변 현장에서 경찰은 대규모 수색을 진행했다. 그들은 골목 하나하나 공터 하나하나를 샅샅이 뒤졌지만 핏자국 한 방울호 조각 하나 떨어진 개인 소지품 하나 없이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사건은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소름 끼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 후 몇 달간 이어진 심층 수사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파티에 참석했던 모든 친구들, 마지막 열차에 탔던 승객들, 그리고 대방역 근처에 사는 주민들까지 다시 신문했다. 하지만 아무도 유용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지 못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는 여전히 정체불명의 유령이었다. 수사관들은 지훈과 민준의 과거를 모두 뒤지며 복수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수상한 관계나 빚 문제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두 청년의 삶은 완벽하게 깨끗했다. 경찰의 초기 가설은 그들이 범죄 조직에 유인되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었지만 몸값 요구는 없었다. 또 다른 가설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 남자를 따라갔다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이 가능성은 배제되었다. 사건은 언론에서 뜨거운 주제가 되었다. 대중과 상부의 압박이 박 형사의 수사팀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때때로 그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꼈다. 잘못된 단서, 하나하나 부정확한 제보 전화 하나하나가 수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사건은 점차 식어갔고 서류는 미제 사건 캐비닛에 보관되었다. 이 사건은 박 형사에게는 집착이 되었고도 가족의 마음에는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가 되었다. 그리고 5년 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발견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며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을 잔혹한 살인사건으로 바꾸어 놓았다. 2015년 7월의 어느 아침 대방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아파트 건물을 철거하던 인부팀이 작업 중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이 건물은 수년간 버려져 노숙자들과 마약 중독자들의 거처가 되어 있었다. 3층의 한 아파트에서 칸막 이벽을 해머로 부수던 한 인부가 벽의 특정 부분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호기심에 그는 더 세게 내리쳤다. 낡은 회반죽 뒤로 비밀스러운 벽 공간이 드러났다. 안에는 녹슨 작은 쇠의 상자가 있었다. 숨겨진 보물을 찾았다고 생각한 인부는 상자를 열었다. 하지만 안에는 금은 보화가 들어있지 않았다. 그것은 검은 가죽 표지에 일기장 잠든 두 젊은이를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몇 장, 그리고 구식 휴대전화 한 대였다. 불길한 예감이 든 인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은퇴를 앞두고 있던 박진영 형사에게 이 발견이 보고되었다. 사진을 보자 그의 심장은 멎는 듯했다. 그는 그것이 이지훈과 김민주님을 즉시 알아봤다. 누렇게 바랜 종이로 된 그 일기장은 바로 5년 동안 잃어버렸던 열쇠였다. 첫 페이지를 넘겨 휘갈겼었지만 잊을 수 없는 그 글씨들을 읽으며 그는 자신이 악마의 고백을 손에 쥐고 있음을 알았다. 이 발견으로 수사는 즉시 재개되었다. 두 희생자의 가족은 5년간의 희미한 희망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불확실성보다 더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전체 수사 방향은 실종자 수색에서 사이코패스 살인범 추적으로 바뀌었다. 일기장은 소름 끼칠 정도로 냉혹하고 상세한 기소장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범인의 병적인 정신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었다. 일기 작성자는 자신을 사회의 어둠 속에서 살며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존재이자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수집가라고 칭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빛을 독차지한다고 생각하는 젊고 아름답고 미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써내려갔다. 지훈과 민주는 완전히 우연히 그의 눈에 띄었다. 그는 몇 주 전 한 카페에서 그들을 보았고 그들의 빛나는 외모와 돈독한 우정은 그의 수집품을 위한 완벽한 목표물이 되었다. 일기장은 그가 그들을 미행하고 그들의 일정을 파악하는 과정을 묘사했다. 그날 밤 그는 술집에서부터 지하철역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그는 그들이 마지막 열차를 탈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단순했지만 매우 교활했다. 열차 안에서 그는 일부러 그들이 앉은 곳 근처에 지갑을 떨어뜨렸다. 민준이 그것을 주워 돌려주자 그는 말을 걸며
자신이 고미술품 수집가인 척했고 지갑 안에 매우 귀한 물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방역 근처 가게에서 희귀한 물건을 막 샀는데 몸이 좋지 않아 근처 아파트로 물건을 옮기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꾸며냈다. 그는 그들에게 후한 보상을 약속했다. 신중한 성격의 지우는 거절했다. 하지만 호기심 많고 다소 순진한 예술가적 영혼을 가진 민주는 그 낯선 남자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잠시 설득한 끝에 그리고 아마도 잠시 도와주고 택시를 타고 돌아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동의했다.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일기장은 계속해서 그가 두 청년을 낡은 건물에 버려진 아파트로 데려가는 장면을 묘사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직접 만든 전기 충격기로 뒤에서 그들을 공격했다. 발견된 폴라로이드 사진들은 바로 그가 그들이 의식을 잃었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고 그의 첫 전리품이었다. 일기장의 다음 부분은 가장 끔찍한 페이지들이었으며 그의 잔혹한 고문과 살해 행위를 상세히 묘사했다. 그는 그들을 즉시 죽이지 않았다. 그는 며칠 동안 그들을 감금하며 자신이 질투했던 사람들을 고문하면서 절대적인 권력감을 즐겼다. 그는 비명예원 그리고 자신의 병적인 만족감에 대해 썼다. 마침내 짐승 같은 욕구를 채운 후 그는 그들을 죽이고 시신을 토막냈다. 가장 끔찍한 사실은 일기장이 그가 시신 조각들을 유기한 장소를 정확히 지목했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바로 그 방의 나무바닥, 바로 아래에 묻혀 있었다. 즉시 법의학팀이 버려진 아파트로 파견되었다. 썩은 나무, 바닥을 들어 올리자 지독한 악취가 피어올랐다. 그 아래에서 그들은 두 사람의 유해를 발견했다. 법의학 감정 결과 그들의 신원은 이지훈과 김민준으로 확인되었다. 이 발견은 여론에 큰 충격을 주었다. 범죄의 잔혹함은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제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었다. 수집가는 누구이며 그는 어디에 있는가? 일기장에 담긴 얼마 안 되는 세부사항을 바탕으로 대규모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살인범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이 근처 공장에서 해고된 경비원이었다는 점과 몇몇 익숙한 지명을 언급했다. 수사팀은 해당 지역 공장에서 근무했던 수백 명의 직원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일기장과 함께 발견된 낡은 휴대전화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SIM 카드는 제거되었지만 디지털 전문가들은 일부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었고 그 중에는 이전에 저장되었던 몇 개의 전화번호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조각들을 맞추자 용의자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의 이름은 오만석 52세의 독신 남성이며 불안정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한 섬유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지만 2009년에 동료와의 다툼으로 해고되었다. 이웃들은 그를 괴짜에 말수가 적고 종종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해고된 후 그는 거의 사회에서 사라졌고자 한 일로 생계를 유지하며 친밀한 관계는 전혀 없었다. 오만석에 대한 전국적인 수배령이 내려졌다. 그의 사진이 언론에 널리 공개되었다. 대중은 일기장의 내용을 알게 된 후 분노에 휩싸였으며 이 악마를 반드시 잡아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만석의 동기에 대한 이론들은 범죄 심리학자들에 의해 분석되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이론은 그가 심각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는 열등감과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결합되었다는 것이다. 해고와 고립된 생활은 그의 병적인 사상을 더욱 키웠다. 그는 공감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어두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물건으로 여겼다. 지훈과 민주는 그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 젊음, 아름다움, 우정, 미래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분노를 표출하고 자신의 힘을 확인하기 위한 완벽한 대상이 되었다. 또 다른 이론은 그가 연쇄 살인범이었을 수 있으며 지훈과 민준이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기장은 그의 가장 성공적인 수집에 대한 기록일 뿐이라는 추측이다. 이는 오만석과 관련된 다른 미해결 실종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이는 여전히 가설에 불과했다. 정확한 동기가 무엇이든 전문가들은 오만석이 위험한 포식자이며 사회가 너무 늦기까지 방치한 시한폭탄이라는 데 동의했다. 일기장이 발견되고 범인의 신원이 확인된 후 관련된 사람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이지훈과 김민준의 가족에게 아들들의 유해를 찾은 것은 5년간의 희망과 기다림에 대한 고통스러운 끝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식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고통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지만 대신
자식들의 끔찍한 죽음에 대한 잔혹한 진실과 마주해야 하는 고통이 찾아왔다. 두 청년의 장례식은 수백 명의 애도 속에서 치러졌다. 5년의 기다림 끝에 눈에 띄게 늙어버린 그들의 부모에게는 이제 단 하나의 소망만이 남았다. 오만석을 잡아 그가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사건 재수사 직후 은퇴한 박진영 형사는 계속해서 추적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았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의 일부가 되었고 그는 범인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이 사건은 또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대중교통 특히 야간에 이용할 때의 안전감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서울 시민들은 낯선 사람에 대해 더욱 경계하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공포가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사건의 현재 상황은 여전히 큰 물음표로 남아 있었다. 오만석에 대한 추적은 거의 5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성과가 없었다. 그는 마치 땅으로 꺼진 듯했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수천 건의 제보를 받았지만 모두 막다른 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은 항구도시 부산의 한 여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여관 주인은 장기 투숙하던 한 남자가 며칠째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부패가 진행 중인 시신을 발견했다. 신분증과 지문 감식 결과 그것이 바로 오만석임이 확인되었다. 그는 독극물로 자살했다. 시신 옆에는 짧은 유서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며 수집이 완료되었다고 말하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썼다. 오만석의 죽음으로 추적은 끝났지만 그것은 또한 불완전한 정의감만을 남겼다. 그는 법의 심판을 피했고 자신이 살해한 희생자들의 가족과 결코 마주하지 않았다. 지훈과 민준의 가족은 범인이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허함을 느꼈다. 그들은 결코 사과 한마디 들을 기회를 얻지 못했고 그에게 왜라는 질문을 할 수도 없게 되었다. 마지막 열차의 수집가 사건은 막을 내렸지만 그것이 남긴 질문과 교훈은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다. 그 버려진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풀렸지만 한 인간 내면의 악의 근원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사건은 사회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즉 고립되어 폭력의 씨앗을 품고 있지만 비극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공동체에 의해 무시당하는 개인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이다. 또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과 위험에 처한 개인을 식별하고 도울 수 있는 강력한 사회 안전망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 사건 이후 서울 지하철 노선의 보안 시스템은 대폭 강화되었다. 특히 낡고 한적한 역에 더 많은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실종 사건 보고 및 처리 절차도 더욱 엄격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사회의 경계심이라는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친절한 미소와 믿음직한 이야기 뒤에는 어두운 심연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집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 그 익숙하고 평범한 여정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두 젊은 청년 이지훈과 김민준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항상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어둠을 경계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비극으로 남을 것이다.